백조와 박쥐, 히가시노 게이고. 오전 10시에서 2분이 지났을 때 자동문이 열리고 백발의 마른 남자가 로비로 들어섰다. 고가의 블루정을 입고 있었다. 시라이시 미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웃는 얼굴을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다나카라고 합니다. 라고 남자가 이름을 밝혔다. 네, 잘 오셨어요. 여기 이 의자에 앉으시면 됩니다. 데스크 반대편 의자를 권하고 남자가 앉기를 기다려 미레이도 자리에 앉았다. 옆에 키보드를 재빨리 두드렸다. 남자에 관한 정보가 모니터에 표시되었다. 직업은 회사 임원으로 되어 있다. 나이는 66살. 다나카 고객님, 오늘 회원증과 검진 카드는 가지고 오셨습니까? 남자는 숄더백을 열고 카드 2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 내면 되죠? 라면서 봉투를 데스크에 올려놓았다. 약간 볼록해진 것은 안에 원통형 용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소변 검사 용기다. 고맙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회원증 명의를 확인하고 봉투를 인수했다. 그 대신 기록표를 내주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 주소와 성함을 적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남자가 기입하는 동안에 서랍에서 리본을 꺼내 인쇄된 바코드를 손 밑에 판독기에 찍었다. 이렇게 쓰면 되나? 남자가 기록표를 미레이 쪽으로 돌려서 보여주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다나카 고객님, 20개의 아이디 리본을 감아드릴 텐데요. 오른쪽과 왼쪽 어느 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남자가 오른손을 내밀었다.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고 미레이는 리본을 묶어주었다. 검사가 끝나면 저희가 풀어드릴 테니 그때까지는 계속 묶고 계셔야 합니다. 알았어요. 이제 수속은 끝났습니다. 저쪽 소파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담당자가 안으로 모실 겁니다. 뒤쪽에 나란히 놓인 소파를 손바닥으로 가리켰다. 가죽 소파의 테이블은 대리석이다. 각종 신문이 비치되었고 작은 책장에는 골프 잡지와 경제 관련 정보지가 진열되어 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느긋한 걸음으로 소파로 향했다. 그 등을 지켜본 뒤에야 미레이는 자리에 앉았다. 손끝으로 슬쩍 뺨을 마사지했다. 계속 웃음을 짓는다는 게 의외로 지치는 일이다. 메디닉스 재팬은 회원제 종합의료기관이다. 몇 군데의 병원과 제휴해 회원들에게 최신의 검진과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인기 비결이다. 이곳 제도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안에 자리한 사무실도 메디닉스 재팬이 운영하는 검진 시설 중 하나였다. MRI며 CT, 초음파 검사는 물론이고 최신의 PET 검사도 받을 수 있다. 곁에 둔 가방에서 작은 진동음이 울렸다. 미레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고객들에게 보이지 않게 데스크 밑에서 화면을 확인했다. SNS 메시지를 보내온 것은 어머니 아야코였다. 오늘 저녁에 사쿠마 선생님이 집에 오시기로 했어. 19시쯤. 알았어요. 라고 즉시 답장을 보냈다. 스마트폰을 가방에 챙겨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등을 꼿꼿이 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다시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다. 모피코트로 몸을 감싼 노부인이었다. 미레이는 웃는 얼굴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레이가 이곳 접수 담당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4월부터였다. 이곳을 제안해준 사람은 아버지인 시라이시 겐스케였다. 변호사 친구가 메디닉스 재팬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버지 본인도 메디닉스 재팬 회원이었다. 몇 년째 접수처를 담당했던 직원이 그만뒀다는구나. 그댁 따님에게 부탁할 수 없겠느냐고 이야기가 들어왔어. 우리 딸이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언젠가 얘기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고용 조건이 적힌 서류를 보여주며 아버지는 말했었다. 서류를 읽어보고 미레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보수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 하는 일보다 스트레스가 덜할 것 같았다. 무엇보다 생활 리듬이 일정하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당시 미레이는 스튜어디스로 일하고 있었다. 동경심을 품고 선택한 직업이었고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지만 성취감을 지나 권태감이 들기 시작했다. 인간관계가 번잡스러운 것에도 적잖이 지쳤고 이제 슬슬 다른 세계를 경험해봐도 좋을 듯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이틀쯤 생각해본 뒤에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아무나 들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어서 난감했던 모양이니까 분명 반겨줄 거다. 그 말을 듣고 아직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그리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아무나 들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것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인선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은 미레이 자신이 아니라 시라이시 겐스케 변호사였다. 그럴 만큼 믿음을 쌓아온 아버지를 미레이도 존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지금은 이 세상에 없다. 하늘로 떠나버렸다. 미레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것은 10월 31일 아침이었다. 어머니가 준비해준 아침을 둘이서 먹었다. 반찬은 연어구이와 시금치 나물, 된장국이었다. 아버지가 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시라이시 집안의 아침은 대부분 그런 밥상이 되었다. 젓가락을 손에 들고 아버지가 꺼낸 이야기는 올겨울에 눈이 많이 내릴까? 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스키를 취미로 하고 있어서 미레이도 어린 시절에는 거의 해마다 데려가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키를 타지 않았고 가족이 함께 간 적도 없었다. 그래서 눈이 얼마나 내리든 거의 아무 관심도 없었다. 별로 안 내리지 않을까? 온난화 영향도 있고 그렇게 무심히 대답했던 게 기억난다. 게다가 아버지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말에 아버지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었다.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이다. 아침 식사 때는 항상 스마트폰을 옆에 두었다. 누군가의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에만 신경을 썼던 게 틀림없다. 그게 아버지와 보낸 마지막 시간이 되어버렸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땐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때 미레이가 집으로 돌아가자 어머니 아야코가 이상하다 라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 호출음만 울릴 뿐 연결이 안 된다고 했다. 스마트폰을 어딘가에 놔두고 잊어버린 거 아니야? 휴대전화 쪽으로 걸어보는 게 어때? 아버지는 휴대용 기기가 2대여서 업무 때는 아직도 구식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다. 아니, 그쪽은 호출음도 울리지를 않아.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아야코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둘 다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변호사 시라이시 겐스케는 항상 바빠서 급한 예정 변경은 흔한 일이었다. 한밤중에 호출을 받고 나가는 일도 많았다. 단순히 전화 받을 여유가 없을 뿐이라고 낙관했다. 그런데 날이 밝아도 연락이 닿지 않자 역시나 걱정이 되었다. 일하러 나갈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미레이도 급히 직장에 연락해 하루 휴가를 내기로 했다. 아야코와 상의해 행방불명 신고를 하기로 했다. 근처 파출소에 가려고 미레이가 준비하고 있을 때 집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받은 것은 아야코였다. 상대의 말에 응하는 어머니의 새파래진 얼굴, 갈라진 목소리를 듣고 미레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정말 우리 남편이 틀림없나요? 라고 묻는 아야코의 말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틀림없지만 일단 확인해달라고 말한 모양이었다. 유채가 실려왔다는 경찰서로 둘이서 달려갔다. 택시 안에서 아야코는 내내 손수건을 눈에 대고 있었다. 미레이는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이를 악물고 참았다.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라는 의문이 소용돌이쳤다. 뭔가 차고이기를 빌었지만 그 바람은 경찰서 안치실에서 무너져 내렸다. 평안이라고 할 만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그 전날 아침에 스키장에 눈을 걱정하던 나의 아버지가 틀림없었다. 미레이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해 한없이 눈물이 흘렀다. 설명을 들어보니 미나토구 해안 도로가에 방치된 차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차 사진을 보여줬지만 눈에 익은 아버지의 자가용이었다. 단 아버지의 유체는 뒷좌석에 있었다. 즉 다른 누군가가 그곳까지 운전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안치실까지 안내해준 경관에게 연달아 물었지만 난처한 듯한 얼굴로 현재 수사 중입니다. 라는 대답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부검에 들어간 시라이시 겐스케의 유해를 남겨두고 미레이는 아야코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둘 다 울기에도 지친 상태였지만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 장례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 힘을 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참에 인터폰 차인벨이 울렸다. 찾아온 것은 2명의 형사로 고다이라고 이름을 밝힌 나이든 쪽은 경시청 수사 1과 소속이었다. 본격적으로 살인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라고 실감했다. 고다이는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접했을 때의 일을 확인한 뒤 최근에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는지 등을 물었다. 하지만 미레이에게는 짐작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아야코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지만 요즘 들어 기운이 좀 없었다고나 할까? 뭔가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뭔가 까다로운 재판을 맡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라고 덧붙였다. 옆에서 듣다가 그랬었나? 라고 미레이는 생각했다. 아버지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던 것을 후회했다. 지금 다니는 메디닉스 재팬에 취직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버지 덕분이었는데. 변호사 시라이스 겐스케는 집에서는 일절 업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어떤 안건을 맡고 있었느냐고 고다이가 질문했지만 대답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다만 피고인을 변호하는 입장이라서 피해자 측 사람에게서 원한을 사는 일도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미레이가 반론에 나섰다. 아버지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 적은 없지만 변호사로서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단지 감형만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우선 피고인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내가 정한 규칙이다.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 정확히 헤아리기 위해 사건을 정사하는 것이 변호 활동의 기본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누구에게 살해당할 만큼 원한을 사다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고다이 형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는 유치한 의견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묘한 질문을 던졌다. 도미오카 하치망구, 스미다가 와테라스, 미나토구 해안 등의 지명을 열거하면서 뭔가 생각나는 게 없느냐는 것이었다. 미레이와 아야코는 서로 마주 보았다. 이 집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장소고 아버지의 입을 통해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다. 형사들은 돌아갔다. 그 등짝에 수학 없음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몇 주일이 지났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가장 큰 일은 범인이 체포된 것이었다. 아이치현에 사는 구라키 다스로라는 남자였다. 그 소식을 미레이는 뉴스 방송을 보고 알았다. 고다이가 그 소식을 들고
미나미 아오야마의 집에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나 지난 다음이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이 아니었다면 언제까지고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미레이는 의심하고 있었다. 고다이의 목적은 구라키의 진술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구라키는 3월 말에 도쿄돔에서 시라이시 겐스케를 만났다고 말한 모양이었다. 좌석이 바로 옆자리였고 둘 다 주니치 팬이라는 것으로 의기투합했다는 것이다. 지갑을 분실한 구라키에게 신칸센 차비를 빌려주기도 하고 상당히 친밀해졌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시라이시 겐스케에게서 들은 적이 있느냐고 고다이는 물었다. 여기에서도 미레이는 아야코와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둘 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뿐만 아니라 시라이시가 혼자 야구장까지 경기를 보러 갔다는 것 자체가 뜻밖이었다. 주니치를 응원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까지 열렬한 팬은 아니었다. 최근에 활약하는 선수 등은 그리 잘 알지도 못했던 게 아닐까? 미레이와 아야코의 말에 고다이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예상과는 달랐던 것이리라. 형사가 그대로 돌아가려고 해서 미레이는 급히 붙잡고 구라키 다스로와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수사상의 비밀은 말할 수 없다는 말만 거듭했다. 미레이는 유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졌다. 우리는 유족인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애초에 범인을 체포했으면 가장 먼저 우리한테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족인데도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이건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고다이는 죄송합니다 라고 머리를 숙일 뿐이었다. 그 뒤에도 경찰 측에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드디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범인 체포로부터 일주일 넘게 지났을 무렵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경찰이 알려준 게 아니라 인터넷 뉴스로 알았다. 구라키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과거의 범죄에 대한 보상 방법을 시라이시 겐스케에게 상담했고 직접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라는 말을 듣자 이대로는 주위에 폭로하겠다는 두려움에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기사를 읽고 아연했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가 범행 동기란 말인가?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이런 이유를 댈 줄은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동기가 어이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마음에 걸린 것은 직접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라는 말을 듣고 라는 부분이었다. 아버지가 정말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나마 이해가 된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결국은 피고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라는 말은 자주 했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다. 이제 새삼 진상을 고백해본들 딱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도 없는 일이 아닐까? 그런 의문을 아야코에게 말했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동의해 주었다. 네 아버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지. 네 아버지는 상대가 절박해질 만큼 궁지에 몰아넣을 뿐이 아니잖니. 그렇게 말하고 아야코는 이내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이 기사만으로는 모르겠다.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어. 맞는 말이었다. 결국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애초에 과거 사건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자 아야코가 실은 내가 알아본 게 있어 라고 말을 꺼냈다. 모치즈키 씨라고 너도 알지? 응, 알지. 그분이 왜? 모치즈키는 아버지의 후배 변호사였다. 지오다구 구단시타의 대기업 법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장례식에 달려왔을 때 미레이도 인사를 했었다. 모치즈키 씨가
범죄 피해자 참여 제도를 이용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어. 아, 그 제도라면 미레이도 아버지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다.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 피해자나 유족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세한 건 알지 못했다. 굳이 알아둘 필요도 없는 평생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아야코에 의하면 만일 그 제도를 이용한다면 모치즈키가 지원 담당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유족이 재판에 참여한다고 해도 법률에 무지한 일반인이 복잡한 절차 등을 직접 처리한다는 건 무리한 이야기다. 그래서 법적인 관점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자 참여 변호사 제도라는 게 있었다. 도쿄지검에 상담하면 그쪽에서도 변호사를 소개해주지만 모치즈키는 개인적으로 적임자로 점 찍어둔 이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거 하자. 미레이는 말했다. 재판에 참여하면 다양한 정보를 알려줄 거야. 아버지가 왜 살해되어야 했는지, 범인은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아야코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렇겠지 라고 결의를 다지는 얼굴이었다. 살해 동기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뒤로 취재 요청이 거의 매일같이 들어왔다. 며칠 전에도 남바라라고 이름을 밝힌 프리랜서 기자가 집까지 찾아와 잠깐이라도 좋으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끈덕지게 졸랐다고 한다. 시라이시 겐스케 씨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까? 현관 앞에서 그런 식으로 물었다는 것이다.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살해 동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아야코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미레이는 생각했다. 오후 7시 정각에 인터폰 차인벨이 울렸다. 아야코가 수화기를 들고 네, 들어오세요 라고 답했다. 수화기를 내려놓더니 미레이에게 예, 변호사님 오셨어 라고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미레이는 거실 테이블이 깨끗한지 확인하고 의자 위치도 바로 잡았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아야코의 뒤를 따라 자그마한 몸집의 여자가 나타났다. 짧은 머리에 큼직한 검은테 안경을 썼다. 30대 중반으로 보이지만 조금 더 많은지도 모른다. 여성 변호사라는 이야기는 미리 들었지만 미레이가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달랐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비즈니스용 백팩을 등에 메고 있었다. 그녀는 사쿠마라고 합니다. 라면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다. 사쿠마 아즈사라고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사무실은 이다바시에 있는 모양이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야코가 인사했다. 미레이는 이쪽으로 라고 거실 소파를 권했다. 사쿠마 아즈사가 자리에 앉는 것을 지켜본 뒤에 미레이도 마주 앉았다. 아야코가 주방으로 가려고 하자 차는 됐습니다. 라고 사쿠마가 말했다. 대화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아, 네. 아야코는 당황한 얼굴로 돌아와서 미레이 옆에 의자를 당겼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피해자 참여 제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세요? 사쿠마가 물었다. 모치즈키 씨한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공부를 좀 했어요. 변호사 가족인데 이제 새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아야코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의사 가족이라고 모두 의학을 잘 아는 건 아니죠. 게다가 비교적 새로운 제도라서 변호사 중에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명쾌한 어조로 사쿠마는 말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피해자나 유족이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이겠죠. 내부로 들어온다. 라고 따라 외우듯이 아야코가 입속에서 중얼거렸다. 예전에는 피고인, 변호인, 검사만을 당사자로 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목격자나 증인과 마찬가지로 피해 상황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하나일 뿐이어서 완전히
외부에 배제된 상태였어요. 심지어 추첨해서 떨어지면 재판 방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몇 차례 법률을 개정해서 피해자도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밝히거나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게 피해자 참여제도입니다. 조리 있게 설명해 준 뒤 그녀는 입가를 풀며 미소를 보였다. 아차, 미리 공부하셨으니까 이런 건 이미 아시겠네요.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야코의 말에 그럴만도 하다는 듯이 사쿠마 변호사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점을 도와드리는 게 바로 제 업무예요. 다만 도움을 드릴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의향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일절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피고인의 의사와는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인과는 크게 다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 즉 두 분의 의향이에요.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 그 점을 명확히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걸 정하면 될까요? 미레이가 물었다. 우선 양형이에요. 검찰 측도 나름대로 구형을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피해자 참여인도 구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구형이 검찰 측과 달라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살인사건의 경우 사쿠마는 잠시 머뭇거리는 표정을 보이다가 말을 이어갔다. 검찰의 구형과는 상관없이 유족이 극형을 원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미레이는 힐끗 옆을 보았다. 아야코와 눈이 마주쳤다. 어떻게 할까? 라고 묻는 눈빛이었다. 당연히 사형이지. 라고 입 밖에 내지는 못한 채 눈으로 대답했다. 그 밖에는 어떤 게 있어요? 미레이가 사쿠마에게 물었다. 사건에 따라 달라요. 피고인에게 어떤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재의 심경을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 재판원들이 어떤 인상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감정적인 생각만을 토로하는 건 좋지 않겠죠. 재판원들은 대부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피해자가 열을 올려 이야기할수록 재판원들의 마음이 차가워져서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몹시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다고 미레이는 생각했다. 하지만 사쿠마 변호사님, 아야코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질문을 하려고 해도 어떤 것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실 거예요. 사쿠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선 내일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서 피해자 참여 제도를 이용한다는 것부터 연락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참여 신청 수속을 할 거고요. 신청은 제가 할 테지만 위임장이 필요하니까 내일 저희 사무실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갈게요. 라고 아야코가 대답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소에서 회답이 올 거예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않은 일은 없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아, 공판 전 정리 수속은 알고 계세요? 그것도 조금 공부했어요. 아야코가 말했다. 재판 전에 준비 말이죠.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무엇을 증거로 삼을 것인지, 증인으로 누구를 부를 건지, 어떤 사안을 다툴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거예요. 재판관, 서기관, 검사, 변호인이 참석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피해자 참여인은 입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찰 쪽에 나가서 가능한 한 정보를 입수해 올 거예요. 수사 기록의 등사도 신청해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고인과 시라이시 씨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고, 왜 시라이시 씨가 살해되기에 이르렀는지 철저하게 분석할 생각입니다. 그걸 읽어보면 피고인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어떤 식으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인지 두 분께서도 생각이 정리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사쿠마는
미레이와 아야코에게 질문을 던졌다. 미레이는 어머니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인 뒤에 사쿠마 변호사 쪽을 향했다. 좋아요. 꼭 참여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사쿠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의자에 내려놓았던 백팩을 집어들었다. 라고 미레이도 따라 일어나면서 물어보았다. 사쿠마 변호사님은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런 일이라는 건 범죄 피해자 지원 말인가요? 네, 피해자 참여제도라는 게 생겼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마 아버지도 그런 일은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실 거예요. 변호사 중에서도 특이한 케이스니까요. 무엇보다 재판 때 검찰 측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쪽이 더 익숙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미레이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사쿠마 아즈사는 빙그레 웃었다. 제가 5년 동안 검찰청에서 근무했거든요. 전직 검사랍니다. 미레이는 저도 모르게 아 하는 소리를 냈다. 검사는 재판 전에 피해자에게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다들 고통과 분노를 가슴속에 품고 계세요.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를 추궁하는 게 검사의 업무지만 아무래도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하게 드러내주진 못했어요. 그 심정까지 대변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피해자와 유족의 입으로 직접 호소하게 해드리는 게 가장 좋겠다 싶어서 이 자리로 옮겼죠. 검은 테 안경을 올리면서 사쿠마 아즈사는 렌즈 너머로 미레이를 지그시 응시했다. 이걸로 답이 됐을까요? 네, 충분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힘을 냅시다. 라면서 사쿠마 아즈사는 백팩을 등에 맸다. 한순간 높은 산에 도전하려는 등산가로 보였다. 벽 쪽 자리에 나란히 앉은 두 여고생의 움직임이 가즈마는 아까부터 자꾸 마음에 걸렸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둘이 뭔가 속닥거리고 있다. 그녀들의 시선이 이따금 자신에게로 향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즈마가 자리에 앉아 마스크를 벗은 직후부터 그러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다시 쓰는 것도 이상하다. 게다가 마스크를 쓴 채 카페라테를 마실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참에 여고생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즈마 쪽으로 다가왔다. 설마 말을 걸려는 건가? 저절로 몸이 바짝 긴장했다. 여고생이 멈춰섰다. 가즈마가 앉은 테이블 바로 앞이었다. 스마트폰을 이쪽에 대더니 가즈마의 오른쪽 옆 벽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화면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가즈마는 허리를 들어 그 벽을 올려다 보았다.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젊은 남자 아이돌이 핫도그를 손에 들고 웃고 있었다. 그녀들의 목적은 그 포스터였던 모양이다. 가즈마는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맥이 빠졌지만 이제야 마음이 놓였다. 요즘 이런 식으로 외출할 때마다 잔뜩 긴장하게 된다. 자꾸만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맨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하지만 누군가 실제로 말을 걸어온 것도 아니다. 당신 구라키 용의자의 아들이지? 라고 느닷없이 캐묻는 사람 따위 없었다. 그런데도 내내 마음이 불안했다. 머지않아 반드시 그런 일이 닥칠 것만 같았다. 원인은 SNS였다. 누가 올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가즈마의 사진이 유출되었다. 처음에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접사한 것이었는데 최근에 아주 오래전 자신이 SNS에 올렸던 사진이 나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친구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의 사진으로 가즈마 이외의 사람들은 눈에 검은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런 사진 따위를 주목하는 사람은 분명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살인범 본인의 사진이라면 또 모르지만 아들일 뿐이다. 하지만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도망칠 구멍이 없는 미로에 갇혀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종이컵을 들고 카페라테를 마셨다. 실은 외출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다. 집에 가만히 박혀 있으면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었다. 원인은 정보 부족이다. 아버지가 일으킨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게 너무도 답답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호립의 변호인의 설명을 듣고 대략 알고는 있다. 하지만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럴 것 같다고 짐작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었다. 이대로 재판이 시작되고 유죄 판결이 떨어져 아버지가 수용 생활에 들어가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런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다. 입구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에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가즈마는 슬쩍 손을 들었다. 상대도 알아봤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동료인 아메미야 마사야다. 오늘 오전에 메일로 약속을 잡았던 것이다. 아메미야는 음료를 사들고 가즈마에게로 다가왔다. 하지만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왔어? 라고 말을 건넨 건 라지 사이즈의 커피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코트를 벗고 의자에 앉은 다음이었다. 여기까지 나오라고 해서 미안하다. 가지마는 사과했다. 그런 건 걱정 마. 메일에도 썼었지만 나도 몬젠 나카초에 한번 와보고 싶었어. 제법 북적북적하고 꽤나 괜찮은 동네인데. 그렇게 말하고 아메미야는 종이컵을 입가로 가져갔다. 장발에다 입 위에는 옅은 수염이 나 있었다. 나도 처음이야.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아마 평생 올 일이 없었으려나? 실은 지금도 되도록 접근하지 말아야 하는 곳인지도 모르겠다. 가즈마는 손에 든 종이컵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아버님이 상경할 때마다 이 동네에 오셨었다고. 아메미야가 가즈마가 메일로 보낸 내용을 확인했다. 가즈마는 얼굴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스나루라는 작은 식당에 드나들었어. 모녀간에 꾸려가는 식당이래. 그 모녀를 만나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었던 모양이야. 아메미야는 어깨를 으쓱하는 몸짓을 했다. 괜찮겠냐?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도? 너는 믿으니까. 게다가 어느 정도 사정을 알아야 내 생각을 이해해 줄 테니까. 입 밖에 낼 마음은 없어. 네가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만 이야기해주면 돼. 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을 테니까. 아메미야가 진지한 눈빛을 던져왔다. 응, 이라고 가즈마는 친구의 시선을 받아들였다. 그 아스나로에 지금 나하고 함께 가줬으면 한다. 간단한 일이네.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평소랑 똑같이 하면 돼. 둘이서 한잔할 때의 느낌 그대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꽤 맛있는 식당으로 올라와 있더라고. 안주 몇 가지 주문해서 술이나 마시자. 근데 주의사항이 2가지가 있어. 첫째로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 것. 또 하나는 식당 안에서 내 이름을 부르지 말아줘. 꼭 이름을 불러야 할 경우에는 시바누라고 해주면 좋겠다. 한자도 일단 알려줄게. 잔디지에 들야. 알겠어, 시바누. 아메미야는 테이블에 검지로 한자도 써보고 있었다. 실은 어머니의 결혼 전 성씨야. 그래? 아무튼 많이 마시지 않게 조심해야겠네. 취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미안하다. 번거로운 일에 끌어들여서. 아메미야는 하고 코를 울리더니 손을 가로저었다. 야, 신경 쓸 거 없어. 맛있는 거 먹고 술만 마시면 되잖아. 평소랑 똑같은데 뭘. 별일도 아니네. 미안하다. 글쎄 사과할 거 없다니까. 아메미야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보다 너 아픈 데는 없지? 그럭저럭 괜찮아. 정말이야?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있어? 때 되면 정확히 배꼽시계가 울리더라.
밥이고 뭐고 돌아볼 기분이 아닌데 아마 본능 쪽이 더 강한 모양이야.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놓인다. 야, 혼자 먹기 심심하면 연락해. 언제든지 함께 해줄 테니까. 친구의 말에 가즈마는 쓴 웃음을 지었다. 말만으로도 고맙다만 항상 바빠서 쩔쩔매는 너한테 그런 부탁은 못하겠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경우야. 그런데 라고 가즈마는 말을 이었다. 회사 쪽은 어때? 요즘 시끌시끌하지 않아? 아메미야는 종이컵을 손에 들고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도 않아. 회사 안에서 사건 이야기는 금지사항이야. 한동안 언론 쪽 인간들이 회사 현관 앞에서 어슬렁거렸는데 요새는 그것도 안 보이더라고. 포기한 모양이야. 가즈마는 한숨을 흘렸다. 회사에 큰 피해를 끼쳤다. 복귀해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진 못하겠지만 해고 당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모르겠는지 아메미야는 복잡한 표정으로 커피만 마셨다. 솔직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실감도 안 나고. 가즈마는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니 도무지 상상이 안 된다. 고집도 있고 옳지 않은 일은 싫어하는 성격이셨어. 변호사 이야기로는 죄를 저질렀으니 어떤 형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한 모양이야. 그럴 만큼 꼿꼿한 성품인데 과거의 범죄를 숨기려고 사람을 죽인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아메미야는 별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사건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다고 아까 그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아버님은 만나봤어? 이윽고 아메미야가 물었다. 가즈마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대. 나는 물어볼 게 산더미 같은데. 내 앞으로 보낸 편지를 국선 변호인이 전해줬는데 사과만 했을 뿐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어. 그런 편지로 어떻게 이런 일을 납득하고 받아들이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네 나름대로 조사해보자고 생각한 거네. 조사한다고 할까? 아버지가 도쿄에서 뭘 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가족이라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야, 괜찮아. 발버둥 좀 치면 어떠냐? 나는 찬성이야. 아메미야의 말에 다시 미안하다는 사과가 입을 뚫고 나올 뻔했지만 꿀꺽 삼켜버리고 고맙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오후 7시에 커피점을 나왔다. 그 식당은 에이타이 대로를 끼고 맞은편에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 식당이 입주한 빌딩까지 둘이서 걸어갔다. 좁은 계단 위로 아스나루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다. 계단을 올라서자 식당 입구 격자문에 영업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한 차례 심호흡을 했다. 마스크는 벗었다. 그 대신 니트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태가 굵은 멋내기 안경을 썼다. 아사바 모녀가 SNS에 올라온 가즈마의 사진을 보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설프게나마 해본 변장이었다. 아메미야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가즈마는 그 뒤를 따랐다. 백목의 카운터석에 나란히 앉은 커플 손님의 등이 아메미야의 등 너머로 보였다. 어서 오세요. 라면서 숨에 달린 앞치마를 입은 할머니가 다가왔다. 70살 정도일까? 자그마한 몸집이고 주름투성이의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아사바 모녀의 어머니 쪽인 모양이다. 이름은 분명 요코일 터였다. 두 분이야? 요코가 손가락 2개를 세우며 아메미야를 올려다 보았다. 그렇습니다. 라고 앞에서 아메미야가 대답했다. 카운터하고 테이블 어떤 자리가 좋으실까? 요코는 아메미야와 가즈마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가즈마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숙였다. 어느 쪽으로 할까? 아메미야가 물었다. 테이블석으로. 가즈마는 고개를 숙인 채 답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 요코는 별반 미심쩍어 하는 기색 없이 두 사람을 벽 쪽의 테이블석으로 안내해 주었다.
자리에 앉자 곧바로 요코가 시원한 물수건을 들고 왔다. 음료 주문부터 해달라고 해서 가지마는 하이볼을, 아메미야는 생맥주를 부탁했다.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가지마는 카운터 너머로 시선을 내달렸다. 요코와 똑같은 소매 달린 앞치마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늘씬하게 키가 크고 뒤로 올려 묶은 머리는 밤색이었다. 콧날이 높고 눈은 크다. 40살 전후일 텐데 훨씬 젊게 보였다. 그녀가 아사바 오리에인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저 두 사람을 보려고 찾아왔었다. 33년 전에 자신이 범한 살인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남편과 부친을 잃은 두 사람을. 그 행동 자체는 지극히 아버지답다고 가지마는 생각했다. 그녀들에게 사죄하기 위해 모든 유산을 증여하려고 했던 것도, 만일 그 옛날에 실제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지만, 이바 시바노라고 부르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앞을 보자 아메미야가 메뉴를 손에 들고 있었다. 뭘 먹어볼까? 내가 알아서 적당히 주문할까? 그렇게 해달라고 가즈마는 말했다. 아사바 유코가 음료를 내왔다. 가즈마 앞에 코스터를 깔고 길쭉한 텀블러를 차려주었다. 생맥주를 내왔을 때 아메미야가 요리를 주문했다. 닭 날개, 된장 어묵 등의 아이치언 향토 요리를 선택해 주었다. 요코가 돌아간 참에 텀블러를 손에 들었다. 마시자! 라면서 아메미야가 생맥주 잔을 들어 올렸다. 잔을 맞부딪히고 하이볼을 입에 머금었다. 무심코 카운터 쪽을 보다가 가즈마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사바 오리에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순간이었을 뿐 그녀는 금세 시선을 돌렸다. 다른 손님에게 웃는 얼굴을 향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뭐지 방금 그건? 가즈마는 당황스러웠다. 우연히 시선이 마주친 건가? 아니면 그전부터 그녀가 가즈마를 보고 있었던 건가? 텀블러를 기울이면서 다시 한번 카운터로 시선을 옮겼다. 하지만 그녀는 요리를 하고 있어서 그 얼굴이 들리는 일은 없었다. 사쿠마 아즈사의 사무실은 빌딩 건물 3층에 있었다. 그녀의 체격에 맞춘 것처럼 아담한 공간이었다. 유리 테이블과 소파를 배치한 간소한 응접실에서 미레이와 아야코는 사무실 주인과 마주했다. 어제 검찰청에 가서 담당 검사를 만나고 왔어요. 사쿠마가 말했다. 공판 전 정리수속은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피해자 참여에 관련해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이 크게 반성한다는 것을 유족분들께 확인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까? 라고 아야코가 담담한 어조로 답했다. 별다른 느낌이 없는 것이다. 미레이도 마찬가지였다. 피해자 참여 신청서를 넣자 그 취지를 재판소에서 그쪽 변호인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밝혀달라고 한 모양이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 등에서는 피해자 참여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변호인도 있다는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게 사쿠마 아즈사의 전망이었다. 실제로 순조롭게 피해자 참여 허가가 재판소에서 내려왔다. 그나저나 라고 사쿠마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수사 기록은 좀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어요. 아야코는 종이 가방에서 큼직한 파일을 테이블에 꺼내놓았다. 군데군데 부전이 붙어 있었다. 3일 전에 사쿠마에게서 받은 자료였다. 검사가 갖고 있던 증거 등의 기록을 등사한 것이다.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재복사하지 않는다,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는다 등의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을 설명해 둔 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읽어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 기록을 통해 미레이와 아야코는 마침내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천만 뜻밖의 것이었다. 무엇보다 까마득한 옛날의 살인사건에서부터 일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쓴 채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했다. 구라키 다스로는 자신이 그 사건의 진범이었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나아가 자살한 남자의 유족에게 늦게나마 사죄할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 일에 시라이시 겐스케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라고 의아해하며 읽어내려가자 그 도쿄돔에서의 이야기가 나왔다. 타인에게 유산을 증여하는 절차를 시라이시 변호사에게 상담했고 이야기의 흐름상 과거에 저지른 범죄도 털어놓게 되었다. 그러자 그런 방식의 속죄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그 후에도 진실을 밝히라고 집요하게 편지 등으로 추궁하는 바람에 사리를 품게 되었다. 그리고 10월 31일 시라이시 변호사를 불러내 스미다가 와테라스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개요는 그런 것이었다. 어때요? 사쿠마 아즈사가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셨죠? 미레이는 아야코 쪽을 보았다. 실은 서류를 읽어본 뒤에 두 사람이 똑같은 느낌을 가졌던 것이다. 왜요? 라고 사쿠마가 재우쳐 물었다. 이건 제 남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야코가 말했다. 사쿠마의 눈이 둥그레졌다. 어느 부분이 그렇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요. 아야코는 파일을 펼쳐 해당 페이지를 가리켰다. 속죄하는 방식에 찬성할 수 없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이건 남편답지 않은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글쎄요.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옆에서 미레이가 말을 끼웠다. 아버지에게 이런 사고방식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쿠마의 얼굴이 미레이 쪽을 향했다. 사고방식이라면 그런 식으로 무턱대고 정의를 내세우는 사고방식. 이건 전혀 우리 아버지답지 않아요. 물론 사망한 뒤에야 유산을 증여한다는 속죄 방법은 제 생각에도 만만한 짓이에요. 진심으로 사죄할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한다. 라는 게 정론이겠죠. 하지만 그걸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구라키라는 사람을 몰아붙였다는 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옆에서 아야코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사쿠마는 별반 표정이 바뀌는 일 없이 파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얼굴을 들었다.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까진 아니지만 아야코가 말끝을 흐렸다. 저는 그 진술 믿을 수 없습니다. 미레이는 잘라 말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세요. 사쿠마는 입을 꾹 다물고 코로 몇 번인가 호흡을 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검사에 의하면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놓고 다툴 생각은 없는 모양이에요. 쟁점은 아마 계획성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으니까 그 자리의 분위기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째서 범행을 생각만으로 그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변호인 측이 강조하고 나선다면 바로 그 점이겠죠. 가능하면 살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라이시 변호사의 태도를 보니 어떻게도 이야기해볼 여지가 없어서 범행에 이르렀다 라는 식으로 주장할 거예요. 즉 사건 당일에 시라이시 겐스케 씨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라고 사쿠마는 미레이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방금 그 말씀을 들어보니 당일의 시라이시 씨의 태도 이전에 구라키 피고인의 상담에 대한 반응 자체가 시라이시 씨답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라고 미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쿠마는 생각에 잠긴 얼굴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시라이시 씨가 구라키 피고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따로 들은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서요. 하지만 편지 얘기도 이상해요. 미레이는 말했다. 편지로도 몇 번이나 아버지가 추궁을 했다고 나와 있던데요. 편지는 2통을 받았는데 둘 다 내버렸다라고 피고인은 진술했습니다. 편지에는 죄를 회피하는 일은 도와줄 수 없다. 그러느니 죄를 세상에 밝히는 길을 택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미레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절대로 그런 편지를 썼을 리가 없습니다. 검사도 그게 미심쩍다는 이야기는 했었어요. 심리적으로 코너에 몰린 것을 강조하려고 자의적으로 지어낸 이야기인지도 모른다고. 다만 그 편지가 증거로 제출될 리는 없기 때문에 따로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편지 말고는 어땠어요? 다른 진술은 믿을만 하다고 했던가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동기라고 검사는 판단한 모양이에요. 미레이는 손끝을 머리칼 속에 쑤셔 넣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우선 그런 의향을 검사에게 전하도록 할게요. 사쿠마가 말했다. 정 그러시다면 직접 검사에게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쿠마가 뺨을 풀고 웃으며 말했다. 저는 대리인일 뿐이니까요. 며칠 내로 검사와 상의도 해야 하니까 그때 함께 검찰청에 가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 밖에 이야기할 건 없어요? 의문점이라든가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라든가. 사쿠마가 다시 미레이와 아야코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아야코는 말없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미레이가 입을 열었다. 뭔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 범인의 인간성을요.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누명을 쓰고 자살한 사람의 유족에게 사죄하려는 건 나름대로 올바른 감정이겠죠. 게다가 고생스럽게 찾아내 일부러 아이치현에서 정기적으로 상경했었다니 웬만한 마음가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남을 배려해줄 줄 아는 사람이 어째서 이런 살인을 저질렀는지. 충동적인 거라면 그렇다 쳐도 이번 일은 계획적이었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 점은 피고인이 처음 자백했을 때부터 검사도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어렵게 유족을 찾아낸 건 양심의 가책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그 식당에 찾아간 건 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이유라니 그게 뭐예요? 엉큼한 속셈이죠. 사쿠마는 말했다. 유족인 아사바시 모녀 말인데 딸 오리에 씨가 40살 전후의 나이에 독신이에요. 구라키 피고인이 연애의 감정을 품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겠죠. 미레이는 깜짝 놀라서 다시 파일을 들여다보았다. 그런 얘기는 기록에 없었는데요. 네, 기록에는 없어요. 수사 담당 검사가 그런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찰 쪽에 샅샅이 조사하라고 했던 모양인데 결국 피고인이 연애의 감정을 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녀 쪽이 구라키 피고인에게 호의적이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도 공판 담당 검사가 아사바 요코 씨를 직접 불러다가 구라키 피고인이 33년 전 사건의 진범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다시 한번 피고인에 대한 인상을 물어봤답니다. 남편이 누명을 쓰게 된 모든 악의 근원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면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미레이의 물음에 사쿠마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었다. 갑작스럽게 그런 말을 들어봤자 실감이 안 난다. 구라키 씨는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손님이었고 정말 잘해주셨다는 마음밖에 없다. 라고 아사바 요코 씨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검사는 아사바 씨 모녀를
법정에 불러낼 마음이 싹 사라졌대요. 검찰 측에 도움이 안 되는 증인은 부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원래는 자신도 검사로 일했기 때문인지 사쿠마의 말투에는 차가운 느낌이 담겨 있었다. 그러면 역시 구라키 피고인은 순수한 성의에 따라 유족을 찾아다녔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건 정상 참작에 유리한 건가요? 재판원들에게 애초 본바탕부터 악의는 아니다 라는 정도의 인상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아버지를 죽인다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서 미레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의무는 네, 당연합니다. 사쿠마가 말했다. 지금의 그 심정을 그대로 법정에서 밝혀주시면 좋을 거예요. 유라쿠초의 영화관을 나와 스마트폰을 체크했더니 착신 내역에 나카마츠의 이름이 있었다. 영화를 보는 동안에 전화가 왔던 모양이다. 걸음을 옮기면서 발신 버튼을 터치하고 스마트폰을 귀에댔다. 호출음이 2번 울린 뒤에 네, 나카마츠입니다. 라는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다이야, 전화했는데 내가 못 받았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별일은 아니고요.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고다이 씨, 이번 주에 나온 주간세보 읽어보셨어요? 주간세보? 아니, 안 봤는데. 주간세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및 기업의 불상사에서부터 유명인과 연예인의 스캔들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화제가 될 만한 소재라면 뭐든 다루는 주간지다. 고다이도 이따금 사서 읽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미나토구 해안 변호사 살해 및 사치 유기 사건에 대한 거요. 이건 흘려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다. 스마트폰을 바짝 귀에 댔다. 어떤 기사야? 꽤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게 1984년 아이치현 사건도 언급했더라고요. 뭐야? 저절로 발이 뚝 멈췄다. 알았어. 바로 사봐야겠다. 고다이 씨, 식사는 어떻게 드셨어요? 아니, 아직. 그러면 오늘 저녁에 시간 어떠세요? 이 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시간 있지. 사건이 정리되고 행운의 대기조니까. 방금 영화 한 편 보고 나오는 길이야. 그럼 괜찮으시겠네요. 좋아, 만나자고. 주간세보 사들고 갈게. 어디가 좋지? 그야 물론 거기죠. 나카마츠는 몬젠 나카초의 숯불 구이집을 말했다. 고다이도 이유가 있을 리 없어서 단번에 승낙하고 그럼 오후 8시에 라고 약속한 뒤에 전화를 끊었다. 즉각 근처 서점에서 주간세보를 사들고 카페에 들어가 읽기 시작했다. 꽤 큰 기사였다. 제목은 공소시효 만료, 처벌할 수 없는 살인자들의 그 후라는 것이었다. 작성자는 남바라라는 프리랜서 기자였다. 기사는 11월 1일 오전 8시경 도쿄도 미나토구 노상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린 사체로 발견되었다. 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피해자의 신원과 소지한 금품을 도난당한 흔적이 없다는 것 등 이미 발표된 사건 개요를 정리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체포된 사람은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구라키 다스로라는 인물이었다. 라고 써내려갔다. 기사가 열기를 띠는 것은 그 다음부터로 우선 구라키가 자백한 동기에 대해 언급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구라키 피고인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자신의 과거 범죄 사건을 시라이시 변호사에게 털어놓았으나 그에게서 모든 것을 명백히 밝히라는 추궁이 돌아오자 이대로는 자신의 과거가 폭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 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과거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였는지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기자는 구라키 피고의 연고지로 찾아가 현지 취재를 감행했다. 그 결과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사는 그 과거 사건이 1984년 5월에 일어난 히가시오 카자키역 앞 금융업자 살해 사건이라고 밝히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상세히 설명한 뒤에 다음과 같이 이어갔다. 당시 구라키 피고의 직장 동료였던 A씨에 따르면 구라키는 사체 발견자로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때는 용의 선상에 오르는 일도 체포되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사실은 구라키 피고인이 진범이었던 것이다. 세월은 흘러 이 범죄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그리고 다시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 즉 공소시효 만료로 살인죄의 처벌을 면한 자가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그 다음 기사는 문단을 바꾸어 이어진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10년 4월 27일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 개정 법률은 그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까지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1995년 이전에 살인을 저질러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인들은 일반인과 똑같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범행일이 1995년 4월 28일이라면 앞으로 범인을 체포해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전날인 27일의 살인자라면 영구히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부조리한 일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거기까지 읽고 이걸 들고 나섰구나 라고 고다이는 당황스러웠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잠깐 취재해 본 것만으로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시라이시 겐스케의 유족이 순순히 취재에 응할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 대단한 기사는 못 쓸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아무래도 이 기사의 노림수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효가 만료된 사건에는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 데에 대한 불공정을 호소하려는 목적인 모양이다. 그 다음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과거의 살인사건에 대해 취재한 내용이 등장했다.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니 이미 만료된 시효도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 모양이었다. 취재에 응한 유족이 있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뒤에 공소시효 만료로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다른 한편에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 유족이 존재한다. 그들의 깊은 상처에 공소시효 따위는 없는 것이다. 라고 역설하고 있었다. 고다이는 슬슬 따분해졌다. 나름대로 가치 있는 기사인지도 모르지만 이번 사건과는 별반 관계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대충 건너뛰려고 했더니만 끝부분에서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 튀어나왔다. 처음 이야기했던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취재 결과 구라키 피고인이 일으킨 과거의 범죄에는 살해된 피해자와 유족 이외에도 큰 희생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구라키가 아닌 다른 남성이 범인으로 오인 체포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하고 말았다. 이번에 그 유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지만 조용히 지내게 해달라 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나 진범 대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세월 동안 범죄자 가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온갖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가해자 측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구라키 피고의 장남을 찾아가 직격 인터뷰해본 바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현재 법률이 어떻든 당시에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있었으니까 과거 사건에 대한 처벌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범죄는 이미 끝난 일이니 재판에서 이번 범행에 해당하는 양형만 내려달라는 뜻인 모양이다. 자, 만일 당신이 재판원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릴까? 구라키 피고인을 단지 한 명만 살해한 자로 취급해도 되는 것인가? 숯불구이집은 변함없이 손님들로 붐볐지만 나카마츠가 전화로 예약해준 덕분에 구석 테이블석에서 느긋하게 마주할 수 있었다. 맥주로 건배한 뒤 즉각 주간 세보의 기사 이야기가 나왔다.
그거 놀랍지 않았어요? 1984년 사건을 알아낸 거요. 나카마치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놀랍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용케도 알아냈다고 감탄은 했어. 고다이는 주간지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다.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던데요. 그런 모양이지. 구라키의 과거 사건이 살인 범죄라고 추측했다면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1995년 이전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렇게 시기를 잡고 당시에 구라키와 교류했던 사람을 훑어봤겠지. 그것도 까다로운 작업이었을 텐데 이 프리랜서 기자 대단한 행동파인 것 같아. 이런 기사가 터졌으니 본청 간부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IT 현경을 배려해주느라 지금까지 1984년 사건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니야.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할걸. 재판이 시작되면 어차피 밝혀질 일이야. 그러면 언론에서 엄청 떠들어대겠지. 그러느니 미리부터 슬슬 정보가 확산되는 게 충격 강도가 덜할 거야. 게다가 주간지가 맘대로 써낸 기사니까 경시청으로서는 아이치 연경에 미안해할 것도 없잖아. 검찰에서는 어쩌면 이런 기사가 터지기를 내심 기다렸을걸. 재판이 시작된 다음에야 이러쿵 저러쿵 일제히 떠들어대면 재판원의 심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떠들 거라면 오히려 지금이 나은 거야. 그렇구나.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말하고 나카마치는 푸콩을 입에 톡 넣었다. 그보다 내가 놀란 건 고다이는 주간지를 펼치고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손끝으로 짚었다. 구라키 피고의 장남에게 직접 인터뷰를 했다는 이 부분이야. 이거 구라키 가즈마 씨 얘기잖아. 정말로 취재를 하긴 한 건가? 그야 했겠죠. 안 그러고서는 이런 얘기 마음대로 써낼 수 없잖아요. 하고 고다이는 코웃음을 쳤다. 상식적으로 피의자 가족이 이런 취재를 받겠냐고. 대부분 노코멘트지.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재판에 유리해진다면 이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뭐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래서야 완전 역효과야. 가해자 가족은 쓸데없는 말은 싹 빼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라고 거듭거듭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게 매뉴얼인데. 고다이는 구라키 가즈마의 기품 있는 얼굴을 떠올렸다. 감정에 치우쳐 부친을 감싸고 도는 발언을 내뱉을 만큼 경솔한 인물로는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교묘한 유도 질문에 걸린 것인가? 갓 구워낸 표고버섯과 풋고추가 나왔다. 간장 향이 고소하다. 고다이는 표고버섯 꼬치를 집어들었다. 나카마치가 다시 주간지를 펼쳤다. 이 기자 아사바시 모녀도 만났던데요? 그럴싸하게 적어놨더라고. 취재는 실패한 모양이지만. 그래도 1984년 사건의 진범이 구라키라는 거 그 모녀도 알게 됐잖아요. 그거 알고 대체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안타깝네요. 나도 궁금해.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요코 씨가 검찰에 불려왔던 모양이야.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고다이는 아사바 모녀와의 연락 담당을 맡았지만 구라키의 범행 동기에 1984년 사건이 크게 얽혀 있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까지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다. 범인이 잡혔는데도 이래저래 꼬리를 길게 끄는 사건이군요. 나카마치가 우울한 어조로 말했다. 살인사건은 항상 그래. 그렇다고 우리까지 질질 끌려다니다가는 형사 노릇은 못해. 이제는 입 다물고 재판의 향방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 고다이는 비어버린 나카마치의 유리잔에 맥주를 따라주면서 말했다. 잡담을 주고받으며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폐점 시각이었다. 숯불 구이집을 나와 지하철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만 둘 중 누가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닌데 지하철 입구를 그냥 지나쳤다. 그러고는 아스나로가 입점한 건물 앞에서 둘 다 발을 멈췄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카마치가 2층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러게 말이야. 의외로 평소와 다름없는 거 아닐까? 고다이가 말했다. 그러면 좋을 텐데요. 아참, 주간세보는 봤을까요? 봤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걸? 어쩐지 그런 감이 든다. 그 두 사람은 강이네. 강한 어머니들이라고. 가자. 라면서 고다이가 발길을 돌리려고 했을 때 빌딩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나이는 50세 이전인 것 같았다. 약간 퉁퉁하고 키는 그리 크지 않다. 각진 얼굴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오? 하고 옆에서 나카마치가 놀란 소리를 냈다. 왜? 고다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나카마치가 고다이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댔다. 저 사람 구라키 변호인이에요. 오? 하고 고다이는 미간을 좁히며 멀어져가는 남자의 등을 찬찬히 쳐다보았다. 기소되기 전에 우리 경찰서에 몇 번 접견하러 왔었어요. 나카마치에 의하면 호리베라는 이름의 국선 변호인이라고 한다. 그래? 근데 무슨 볼일이 있어서 여기에? 우연일 리는 없다. 분명 호리베 변호인은 아스나루를 찾아간 것이다. 무슨 일 때문인가? 혹시 정상 참작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에요? 나카마츠가 말했다. 그거 전에 고다이 씨가 말했었잖아요. 재판에 증인으로 부른다면 검찰 측이 아니라 변호인 측이 아니겠냐고요.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설마 정말로 그럴 줄은 몰랐어. 고다이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나카마츠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아, 그건 그렇고 오늘 저녁 식사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 재밌었어. 시간 나면 또 술 한잔 하자고. 나카마츠는 뭔가 눈치를 챈 듯 눈이 둥그레졌다. 고다이 씨, 지금 아스나로에 갈 생각이죠? 저도 데려가세요, 제발. 고다이는 쓴 웃음을 지으며 얼굴 앞에서 손을 저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관심사일 뿐이야. 근데 나카마츠하고 같이 가면 그쪽에서는 수사인 줄 알 거 아니야. 안 됐지만 이번에는 나 혼자 갈게. 치, 그건 그렇겠네요. 나카마츠는 아쉽다는 듯 양쪽 눈썹이 축 처졌다. 알았어요. 아쉽지만 포기하죠. 그 대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다음에 꼭 알려줘야 합니다. 알았어. 자, 그럼 힘내십시오. 고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손을 흔들어주고 빌딩으로 향했다. 가슴 속에서는 뭔 힘을 내라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라면집 옆에 계단을 올라가면서 시계를 보니 오후 10시 45분이었다. 하지만 아스나로 입구에는 아직 영업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소매 달린 앞치마 차림에 아사바 유코가 달려와 아이고 미안한데 마지막 주문이 라고 이야기한 참에 말과 발을 동시에 멈췄다. 고다이의 얼굴을 알아봤기 때문이다. 마지막 주문이 11시였지요. 그거면 됩니다. 고다이는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테이블석 쪽에 두 팀의 손님이 남아있었다. 가능하면 카운터석으로 부탁합니다. 요코는 호흡을 가다듬듯이 딱 한 차례 가슴이 오르내리더니 이쪽으로 오셔 라고 영업용 웃음으로 안내해 주었다. 카운터 안에는 아사바 오리에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고다이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고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요코가 물수건을 가져와서 물었다. 뭘로 드실라고? 정종이나 한잔 할까요? 고다이의 말에 요코의 눈썹이 꿈틀했다. 술 드셔도 되나? 지금 근무 중 아닙니다. 오리의 쪽을 흘끔 쳐다보고 다시 요코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정종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럼 이건 어때요? 요코는 음료 메뉴판을 펼치고 만세라는 술을 가리켰다. 깔끔해서
마시기 편할 거야. 그럼 그걸로 차게 해주십시오. 알았어. 요코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선반에서 한 되들이 병을 꺼내 유리잔 냉주기에 따랐다. 이거부터 드세요. 우리 애가 고다이 앞에 작은 접시를 내주었다. 새우와 미역 초무침이다. 식전 서비스인 모양이다. 요코가 유리 커팅의 작은 잔과 냉주기를 들고 와서 첫 잔째를 따랐다. 고다이는 한 모금 마셔보고 역시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향기도 좋고 목 넘김이 순하다. 마음에 들어? 요코가 물었다. 정말 깔끔한데요? 과음하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젓가락을 들어 식전 서비스 초무침을 집었다. 이쪽도 정말 맛있다. 정종과 딱 어울렸다. 고다이는 테이블석 쪽을 살펴보았다. 손님 두 팀이 각자 이야기로 흥이 올라서 당연한 일이지만 카운터 쪽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조금 전 이 건물에서 호리베 변호인이 나오는 걸 봤는데요. 고다이는 오리에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요코의 손이 멈추었다. 우리 가게를 감시했어요? 오리에가 물었다. 고다이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왜 감시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잠깐 들러보기로 한 거고요. 오리에는 요코를 돌아보았다. 형사의 말을 믿어도 될지 눈으로 상의하는 것이리라. 잠시 뒤에 그녀는 덤덤한 투로 대답했다. 그러셨구나. 일단 믿어주기로 한 모양이다. 테이블석의 손님이 미안하지만 여기요 라고 소리를 올렸다. 네 라고 대답하고 요코가 달려갔다. 계산을 해달라는 모양이었다. 편지를 들고 오셨어요. 도마에 몸을 숙인 채 오리에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편지요? 구라키 씨한테서 받은 편지를 전해주러요. 아, 그런 거였군요. 구치소에서 외부의 편지 우송도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대신 전해주는 경우도 많다.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입을 꾹 다물었다. 그 사건은 이미 해결되었다. 남아있던 두 팀의 손님이 계산을 끝내고 떠났다. 그들을 배웅하러 문 앞에 나갔던 요코가 돌아와 고다이의 옆자리에 앉았다. 작은 술잔이 빈 것을 보고 다시 냉주기에서 따라주었다. 사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 요코가 말했다. 구라키 씨의 편지. 그렇습니까? 고다이 형사님은 다 알고 있었지. 구라키 씨가 히가시오 카자키 사건의 진범이라는 거. 그걸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우리 이야기를 들으러 왔었던 거야. 어때? 그렇지? 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변명 같은 말투가 되는 것을 고다이는 자각했다. 지시라는 건 여기저기 갖다 붙이기 좋은 말이라고도 생각했다. 뭐 기분 나쁠 것도 없어. 어차피 검사한테서 다 들을 이야기였으니까. 놀라셨죠? 요코는 입가를 풀고 웃으면서 하고 콧숨을 토해냈다. 그런 얘기 듣고 안 놀랄 사람이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해. 근데 라고 요코가 말을 이어갔다. 그렇다고 구라키 씨가 미웠느냐 하면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 우리한테는 정말로 잘해줬고 참 좋은 사람이었어. 아니, 지금도 난 그렇게 생각하네. 모두 다 뭔가 말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겠지. 봄바탕이 악한 인간이었으면 누명 쓰고 자살한 사람과 그 가족을 그렇게까지 걱정했겠어? 우리 찾아내는 것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검사님은 내가 구라키 씨 욕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눈치입니다만. 고다이는 상의 안주머니에 착착 접힌 종이를 요코 앞에 꺼내놓았다. 주간세보의 그 기사를 뜯어낸 것이다. 이거 보셨습니까? 요코는 흘끔 쳐다보고는 지겹다는 듯 입가가 삐뚤음해졌다. 아까 아침에
우리 애가 한 권 사왔더라고. 근데 그딴 거 읽어봤자 쓸데없다고 내가 혼냈어. 기자들 마음대로 틀린 얘기를 썼을 수도 있잖아요. 확인은 해봐야지. 우리 애가 요크를 향해 입을 툭 내밀었다. 기자가 식당으로 찾아왔던가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다이는 물었다. 아니, 집으로 왔어. 요크가 대답했다. 갑자기 쳐들어오고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었어. 30년도 넘은 옛날 일을 들쑤시길래 우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쫓아냈지. 기사에는 조용히 지내게 해달라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와는 뉘앙스가 크게 다르다. 구라키 씨가 이 식당 단골이었던 걸 그 기자도 아는 눈치였습니까? 글쎄, 그건 물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네. 근데 알았다면 훨씬 더 철썩 들러붙었을걸. 그건 그렇다고 고다이도 동의했다. 기사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게 이상했던 것이다. 분명 남바라라는 기자는 구라키의 과거 사건을 알아낸 것만으로 만족해버린 모양이다. 다시 요코가 술을 따랐다. 그 잔을 끝으로 냉주기가 바닥이 났다. 호리베 변호인은 편지만 전해주고 갔어요. 그 밖에 다른 이야기는. 그렇게 말하다가 고다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를 긁적였다. 죄송합니다. 꼭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슨 뒤가 캥기는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답 못할 게 뭐 있어? 유쿠가 말했다. 그 변호인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오셨어. 어떻게 지내는지. 충격받고 식당 문 닫은 건 아닌지, 이상한 소문에 손님이 끊긴 건 아닌지, 구라키 씨가 이래저래 걱정을 했던 모양이야. 그런 거였군요. 그래서 내가 그 변호인한테 말했어. 구라키 씨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말이야. 우리는 괜찮으니까 부디 건강 조심하고 제대로 죄갚음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요코의 얼굴을 보면서 고다이는 흠칫했다.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주름에 감싸인 그 진지한 눈빛에서 그저 빈말이 아니라는 게 똑똑히 보였기 때문이다. 진심이구나 라고 고다이는 감지했다. 이 모녀는 진심으로 구라키를 걱정해주고 있다. 남은 술을 들이켜고 고다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만 가봐야겠어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오늘 술은 내가 낼게. 유코가 말했다. 그건 안 되죠. 됐어, 괜찮아. 그 대신 다음에는 동료들하고 함께 와. 뜻밖의 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몰라 고다이가 당황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남자가 들어서는 참이었다. 오늘 장사 끝났어 라고 요코가 말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 대신 목소리를 낸 것은 오리의 쪽이었다. 12시쯤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 말투에는 놀람과 나무람, 그리고 아주 조금 친밀함도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분명한 건 이 모녀에게 저 남자는 낯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볼 일이 좀 일찍 끝났어.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코트를 벗기 시작했다. 안에 입은 정장은 한눈에 보기에도 최고급 브랜드였다. 나이는 40대 후반쯤일까? 콧날이 오뚝하고 턱이 좁다. 짧게 깎은 머리는 청결한 느낌을 풍겼다. 남자는 고다이 쪽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조용히 옆에 테이블석에 앉았다. 신경 쓰지 말라는 듯이 곧장 스마트폰을 꺼내 들여다보고 있었다. 고다이 씨, 라고 유코가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 다음에 또 오셔. 잘 살펴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얼른 돌아가라 라는 뜻이라고 눈치를 챘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오리에게도 머리를 숙인 뒤 출구로 향했다. 곁눈으로 흘끔 남자를 살펴봤지만 조금 전 그 자세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인터폰 차인벨이 울렸다. 수건으로 급히 손을 닦고 모니터로 호리배우 얼굴을 확인한 뒤에 수화기를 들었다.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고 열린 버튼을 눌렀다. 모니터의 호리배는 머리를 숙이더니 모습이 사라졌다. 가즈마는 서둘러 거실 테이블 위를 정리했다.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이다. 종일 식욕이 나지 않아 밤 늦은 시간에야 인스턴트 라면을 먹었던 것이다. 현관 차인벨이 울렸다. 총총걸음으로 달려가 잠금쇠를 풀고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라고 호리배가 인사를 건넸다. 가즈마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변호인을 안으로 맞이했다. 거실 테이블을 끼고 마주 앉자 우선 문의하셨던 것부터 이야기하죠. 라면서 호리배는 가방에서 주간 세보를 꺼냈다. 아까 오후에 편집부 쪽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호리배는 마뜩자는 표정으로 턱을 끄덕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정정기사는 낼 수 없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는데요. 잠깐 실례한다면서 가즈마는 주간 세보를 펼쳐 문제의 페이지를 찾았다. 그래서 구라키 피고의 장남을 찾아가 직격 인터뷰해본 바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현재 법률이 어떻든 당시에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있었으니까 과거 사건에 대한 처벌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범죄는 이미 끝난 일이니 재판에서는 이번 범행에 해당하는 양형만 내려달라는 뜻인 모양이다. 기사의 그 부분을 가즈마는 손끝으로 가리켰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호리배의 심각한 얼굴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휴대용 녹음기에 남아있다고 하던데요. 휴대용 녹음기요? 남바라라는 기자의 휴대용 녹음기요. 거기에 가즈마 씨와의 대화를 녹음했다더군요. 편집부로서도 대충 지어낸 기사라면 찌를 수 없고 가해자 가족의 발언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녹음 내용으로 팩트체크를 했다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제 목소리가 남아있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요? 반드시 똑같은 건 아니다 라곤 했어요.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과거 사건에서 아버님에 대한 처벌이 끝났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끝났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가즈마 씨가 대답한 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짐작되는 게 있습니까? 듣고 보니 그때 주고받은 그 얘기인가? 하고 생각나는 게 있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남바라가 가즈마의 의견을 물은 뒤였다. 아버지를 위해서는 어떤 대답이 좋을지 머릿속이 혼란에 빠진 상태였다. 짐작되는 게 있는 모양이군요. 호리배가 딱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건 유도 질문에 걸려들어 튀어나온 말이지 제 진위는 아니었어요.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자들은 원하는 발언을 끌어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니까요. 교묘한 유도 질문에는 우리도 혀를 내두를 정도죠. 하지만 일단 녹음이 된 거라면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마다 끈기 있게 해명하면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터넷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SNS로 해명하면 될까요? 가즈마의 질문에 호리배는 눈이 둥그레져 아니요 라고 손을 내저었다. 그건 안 됩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뿐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상의 방책입니다. 재판에도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회사에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는데. 그건 회사 쪽에 맡기도록 하세요. 괜찮아요. 회사도 그런 쪽으로 전문가가 있을 테니까요. 가즈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오른손으로 눈가를 꾹 눌렀다. 두통이 느껴졌다. 조금 전에 먹은 라면이 얹혔는지 속이 메스꺼렸다. 주간 세보의 기사를 알려준 사람은 상사인 야마감이었다.
오늘 낮에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물론 선의에서 소식을 전해준 게 아니었다. 야마가미에 의하면 이번 사건에 대해 몇 번씩 문의했던 사람이 그 기사를 읽고 다시금 강력한 항의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이다.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끝났다고 생각하다니 가증스럽다. 그런 자를 당신 회사에 그대로 둘 셈인가? 당장 해고하라 라는 항의였다고 한다. 왜 주간지 취재 따위에 응했는가? 응했더라도 발언에는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는가? 라고 야마가미는 가즈마를 나무랐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어서 기사를 읽어본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주간 세보를 사러 뛰쳐나갔다. 기사를 읽어보고 아연했다. 공소시효 만료로 형을 면제받은 살인범이 있다는 부조리함을 규탄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구라키 피고의 장남의 발언이라는 부분은 완전한 날조라고 생각했다. 가즈마는 말한 기억이 없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야마가미에게 연락해 그렇게 설명했다. 그렇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야마가미는 말했다. 변호인과 상의해서 출판사에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곧바로 호리베에게 연락했다. 알겠습니다. 기사를 확인해보고 출판사에 항의하도록 하지요. 호리베는 그렇게 응해주었지만 말투가 어딘지 무거웠다. 이미 그 시점에 분명 헛수고일 거라고 예상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조심해야 합니다. 섣불리 취재에 응하지 않도록 하세요. 호리베의 말에 가즈마는 고개를 떨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보다 방금 전에 아사바시 모녀를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호리베의 목소리 톤이 살짝 올라갔다. 구라키 씨가 부탁한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편지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그야 물론 사죄하는 내용이죠. 1984년 사건의 진범은 자신이고 만일 그때 자수했었다면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받는 일도 없었다. 참으로 죄송하다. 대략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고백하지 못하고 게다가 거듭 죄를 지은 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글이었어요. 그쪽 분들이 받아주셨습니까? 네. 라고 호리베는 대답했다.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아주 우호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네? 우호적이라니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아사바 요코 씨가 구라키 씨에게 전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호리베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펼쳐들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부디 건강 조심하시고 제대로 죄갚음을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구라키 씨에 대해 그리 나쁜 감정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말만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없진 않지만 호리베는 고개를 크게 좌우로 흔들었다. 영업시간 중이라서 여유있게 대화를 나누진 못했지만 두 분 다 구라키 씨의 건강을 몹시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편이 되어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편이요? 검찰 측에서는 아사바시 모녀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은 없는 모양이에요. 그쪽에 유리한 이야기를 해줄 전망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 쪽 정상 참작 증인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호리베의 말에 가즈마는 놀랍고 당혹스러웠다. 설마 증인이 되어줄까요? 아버지 때문에 아사바시 모녀는 가장을 잃었는데요. 호리베는 슬쩍 몸을 내밀며 말했다. 아니요. 누명을 쓴 것 자체는 구라키 씨와는 관계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경찰의 실수였습니다. 구라키 씨가 자수할 기회를 놓친 것도 바로 그 탓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봤나요? 아니요. 라고 가즈마는 대답했다.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은행원의 이야기예요. 나중에 진범을 알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진범은 실수로 은행원이 체포된 걸 아주 재밌다는 듯이 떠벌렸다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다는 뜻이죠. 본디 악인이란 그런 겁니다. 아사바 모녀에게 사죄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구라키 씨가 특별한 경우예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 모녀도 악감정을 품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만큼 좋은 인간관계를 구라키 씨가 쌓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리베의 열변을 들으면서 가즈마는 며칠 전 아스나로에 갔을 때의 일을 떠올렸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딱 한 번 오리에와 시선이 마주친 순간이 있었다. 그때 혹시 내가 아들인 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었다. 만일 방금 호리베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거나 해서 그녀들이 가즈마의 얼굴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왜요? 가즈마의 반응이 둔했기 때문인지 호리베가 물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사바시 모녀가 정상 참작 증인이 되어주신다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밤에 일단 얼굴을 텄으니까 다음에 갈 때는 정식으로 의사를 타진해 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은 신중하게 추진해야겠죠. 호의에 기대서 주제 넘은 제안을 한다는 인상을 주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요. 호리베는 노트를 가방에 챙겨 넣고 이어서 주간세보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가방에 넣기 전에 이건 두고 갈까요? 라고 물었다. 가즈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한 권 샀습니다. 그렇죠. 호리베는 주간지를 가방에 넣었다. 제가 전할 말은 여기까지. 뭔가 질문은 없습니까? 지난번 그거 아버지에게 물어보셨는지요? 그거라면 히가시오 카자키 사건에 대한 거요. 가족에게 평생 숨길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언젠가는 털어놓을 생각이었는지 아버지에게 물어봐 주십사고 부탁드렸었는데요. 그거요? 호리베는 금태 안경을 손끝으로 쓱 올렸다. 구라키 씨 본인에게 확인했어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밝힐 수 있을 리가 없다. 그 비밀은 무덤까지 갖고 갈 생각이었다. 가즈마는 조용히 머리를 저었다. 역시 그렇군요. 분명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가즈마는 거꾸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만일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밝히라고 추궁이라도 했을까? 그랬을 리 없다. 라고 단언할 수 있었다. 평생 감추어둔다는 아버지의 방침을 따랐을 터였다. 아버지는 아직도 저를 만날 마음은 없으신 거네요.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마주할 면목이 없다. 인연을 끊어도 좋다. 오히려 끊어주기를 바란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시네요. 가즈마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핑,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다. 그 밖에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호리베의 그 말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떠올랐다. 유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피해자 참여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 호리베가 전화로 그런 소식을 전해주었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듣지 못했다. 준비를 진행 중인 모양이에요. 지원해주는 변호사가 검사와 상의에 들어갔다더군요. 그러면 유족은 이미 사건 기율을 파악하고 있겠군요. 검찰에서 어디까지 정보를 건네줬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굳이 비밀로 할 부분은 없을 테니까 대부분 파악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죄를 하러 가는 게 어떨까요? 전에 말씀드렸더니 그쪽에 지문 공세를 당할 뿐이라고 하셨었는데요. 호리베는 아니 그건 이라고 미간의 주름을 잡았다. 관두는 편이 좋을 거예요. 피해자 참여 제도를 이용한다는 건 유족들이 구라키 씨에게 뭔가 할 말이 있다. 혹은 물어볼 게 있다는 뜻이고 가즈마 씨에게는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아드님에게 사과를 받을 일은 없다. 라는 말을 들을 게 뻔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요. 그건 가즈마 씨 사정이죠. 딱 잘라 말하는 바람에 가즈마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내 사정, 그건 분명 맞는 말이었다. 피고인 중에는 법정에서 유족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사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유족은 그런 건 바라지도 않고 정상 참작을 노린 퍼포먼스라고 괘씸하게 생각할 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검찰관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관은 즉시 중단하라고 합니다. 정상 참작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가즈마 씨도 법정에 서게 되겠지만 발언의 상대는 어디까지나 재판관이나 재판원들이지 유족이 아니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호리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윗속에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라고 가즈마는 신음하듯이 대답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이라면서 호리베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변호인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호리베는 입을 딱 다물고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하더니 팔을 내밀어 가즈마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금은 그저 오로지 견디는 것뿐입니다. 다시금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우두커니 서 있으려니 잘 자요 라고 말하고 변호인은 등을 내보였다.